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페이지 펴주세요. 네, 교과서 88페이지에 오늘 창의적 읽기부터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볼 건데 생각 열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돈키호테 하면 어떤 인물이 연상되는가? 여러분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많이 고쳐진 채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짧은 4분짜리 돈키호테 줄거리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 같이 생각 열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본명은 알론소 키하노입니다. 그는 스페인 라만차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귀족이며 50세 남자였습니다. 돈키호테는 기사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로 바꾸고 실제로는 뼈만 앙상이 남은 말을 로시난테라고 부르며 그 말을 타고 세상으로 나가 훌륭한 일을 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연모한 적이 있는 이웃마을 농부의 딸 알돈사 로렌소를 자신이 사랑하는 귀부인으로 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에게 어울릴 만한 이름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돌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출정 때 돈키호테는 어느 여관에 들려 그곳에서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기사가 되었으니 어서 나가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시오. 이제 나는 진정한 기사, 돈키호테다! 그는 농부 산초 판자를 시종으로 삼습니다. 산초 판자는 돈키호테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섬 하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반신반의하면서 주인을 따르는 채 합니다. 두 사람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모험을 떠나는 것은 온통 비현실적인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풍차를 거인이 둔갑한 것이라 생각하고 갤러리선에 노역을 하러 가는 죄수들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봉사한 것이라고 만족합니다. 지나가던 우리에 든 사자와 대결하기도 합니다. 그는 시종일관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결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초는 수많은 속담과 의견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주인 돈키호테의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군사, 행정, 법, 자유, 평등, 인류애, 경제, 문화, 통치 여러 방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저기 흙먼지가 보이지 않느냐? 각양각색의 군대다. 소인의 눈에는 양떼밖에는 안 보이는 뎁쇼? 돈키호테는 양떼들을 쫓았습니다. 양을 치는 아이들이 새총으로 돌을 던져 돈키호테를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날이 깨서 쳐부수려고 한 건 적의 군대가 아니고 양떼였어요. 그건 마법사 놈이 적의 부대들을 갑자기 양떼로 둔갑시킨 거라네. 돈키호테의 고향마을 라만차에서 돈키호테를 데려오기 위해 고향마을의 학자 삼손 카르라스코가 백월의 기사로 위장해 돈키호테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결투와 맹세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결투에서 삼손 카르라스코가 이기게 되고 돈키호테에게 고향 마을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초는 돈키호테가 동경하던 공주 돌시네아 델 토소보의 마법은 풀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해서 귀향을 부추기고 결국 돈키호테는 고향에 되돌아오지만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시종 노릇을 했던 산초와 가족들에게 모두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돈키호테가 죽기 전 산초와 삼손은 그에게 활력을 돌려주도록 함께 양치기가 되기로 하지 않았냐는 얘기와 함께 돌시네아의 마법이 풀렸다며 그를 격려하지만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온 돈키호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키호테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부터 죽기 직전까지 지금까지 보였던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쳐서 체념한 듯한 행동을 보이며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돈키호테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키호테랑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그 17세기 초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사시대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시대착오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대로 돌아왔을 때 여러 예술 장르에서는 돈키호테라는 캐릭터 자체를 도전 정신을 가진 캐릭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캐릭터로 많이들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이랑 지금이랑 평가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술가들의 창의적 해석으로 돈키호테가 재해석되고 재탄생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돈키호테 말고도 우리는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모든 글에서도 창의적 읽기를 할 수 있죠. 개인이나 사회가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창의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력을 기르고 또 더 높은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읽기, 개념과 필요성.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은 필자가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필자가 동의하지 않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볼 내용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필자가 생각하지 않았고 필자가 동의하지 않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생각, 그런 것들이 바로 창의적 읽기의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독자 나름대로의 상상을 통해서 읽는 것, 그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창의적 읽기는 모든 독서 방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읽기의 방법이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읽기는 없고 같은 글도 독자마다 다르게 읽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독자는 새로운 필자나 다름이 없다. 왜냐면 내가 글을 읽어가면서 또 하나의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필자나 다름없다. 모든 독자는 글을 창의적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자,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 저마다 새로운 글을 자신의 머릿속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창의적 읽기란 글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읽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며 읽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창의적 읽기, 적극적 의미로의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창의적 읽기 어떻게 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창의적 읽기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하고 낯설고 기발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그쵸? 오히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돌더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새롭게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에 나의 생각 하나를 딱 올려놓는 것이 그게 바로 창의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돌을 쌓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의 모양이나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런 다음 어떤 돌을 어떻게 올려놓아야 할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앞선 이들이 쌓아놓은 돌의 모양이나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는 거, 그게 우리가 앞에 창의적 읽기 전에 했던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알게 된 점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을 쌓아 놓아야 할지, 창의적 읽기를 할지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읽기는 그래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거친 후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의적 읽기를 한다고 해서 1번 창의적 읽기 시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돌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껏 배웠던 읽기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래서 놓치거나 빠진 부분, 더 나아갈 부분을 포착하여 새로운 생각을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의 사고를 따라가는 한편 독자 자신이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유연한 사고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게 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예요. 글을 읽을 때 창의적 읽기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겠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다. 즉 필자와 대화를 해가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혹은 필자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며 읽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완성된 생각으로 탄생시켜 정리하도록 한다. 창의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별표 쳐놓을게요. 별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독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글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의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고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글 속의 정보만 그대로 적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죠. 이래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읽기입니다. 글을 창의적으로 읽는 독자는 자연과학에 관한 글에서 경제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 소설을 읽으면서도 또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창의적 읽기가 누적되고 적용됨으로써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각각 좀 더 똑똑해지고 더 발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 읽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볼게요.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배경옥 작가의 글입니다. 이 글은 빨간머리 애니라는 소설을 읽고 소설의 내용과 관련한 필자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데 빨간머리 앤 내용은 우리 학습활동하면서 같이 한번 볼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빨간머리 삐삐 빨간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부터 확인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수필 중에서도 조금 중간 느낌의 수필이에요. 아주 가벼운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보다 더 단계가 있는 수필을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중수필이고요. 그다음에 체험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필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보통 꿈을 쫓으라고 해요. 그쵸?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의 필자는 꿈보다는 삶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을 가진 창의적 생각을 가진 내용의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소설의 주인공 N의 사건을 소재로 직업 선택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밝힌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고 꿈을 직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한 나의 의심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 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관 그리고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과 삶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글을 마치는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글이 빨간머리 N이 하는 말이니까 빨간머리 N의 줄거리를 일단 간단히 알아야 해서 빨간머리 N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면 독신남매 매튜와 마딜라는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려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이 집에 빨간머리에 죽은 깨가 잔뜩 난 11살의 N이 오게 된다. N은 여자아이예요. 누이 마릴라는 N의 입양을 반대했으나 오빠 매슈는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밝은 성격의 N에게 끌려 입양을 결정한다. N의 천진난만한 행동은 두 남매의 조용한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두 남매는 악의 없이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N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5년 뒤 남매의 헌신으로 N은 퀸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매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N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를 혼자 두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마릴라의 곁을 지켜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고향에 남기로 결심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끝부분 같이 볼게요.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하고 싶었던 일이겠죠?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고향에 가서 교사 생활하면서 마닐라의 곁을 지킬지.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 그쵸? 해야만 하는 일. 갈등하다가 결국 고향에 남았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쵸? 지금 이 키워드가 중요해요.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하는 일. 이게
그 꿈과 삶이랑 연결된 그 주제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번 필기해 볼게요.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 거기에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마릴라의 곁을 지킬지.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자, 이 두 가지 일 중에 빨간머리 N은 교양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꿈과 해야 할 일 중 해야 할 일을 선택했어요. 해야 할 일.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같이 볼게요. 처음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다. 가령 국문학을 전공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별안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 사람들을 더 매혹적으로 본대요.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갑자기 직업을 바꾼 사람에게 흥미를 느낀대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유독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에 질문을 던진 적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중 범죄심리 분석관도 있었다. 범죄심리 분석관. 누구냐면 이거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심층수사를 하는 사람. 우리는 프로파일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면서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로 치고 그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취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특별한 유별난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중에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함.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특별한 수명의식,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의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래요.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에서도 그래도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쵸? 이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이 사람이 지금 당시에 의심하고 있었대요.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꿈을 하고 싶은 일로 해라. 직업 선택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일을 해라. 그쵸? 멋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의문을 가진 거지.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꿈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의문을 품고. 그렇게 처음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 원하는 일을 하라, 꿈꾸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 이 통념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아까 그 경찰관도 그랬잖아요. 경찰관의 직업관도 하다 보니까 괜찮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잘하게 됐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경찰관의 직업관과 일치하는 말이고 이 글의 필자의 생각이에요. 별표 한번 칠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이 사람이 직업 선택에 관한 끊임없는 의심 속에 얻은 결론인 거예요.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거를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본질적 의미. 필자의 의견인 거예요. 필자의 의견.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그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범죄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던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들에게, 후배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현재의 직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대요.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다. 사회 풍조가 만들어낸 고민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 문장에서 현재의 직업에 일단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1번, 필기하세요. 1번, 해야 하는 일. 2번,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자아성취,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아성취는 하고 싶은 일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이 내게 물었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거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직업으로 이뤄라 라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N이 아까 그 빨간머리 N 있잖아요. 걔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건지 고향에서 교사를 할 건지 물었어도 이 사람은 고향에서 교사를 할 거라고 대답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의 꿈을 직업으로 이뤄라 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겠대요. 대학 가서 공부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너 남아서 교사가 되라. 교사가 돼서 고향에서 교사를 해라 라고 말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대요. 밑줄 칠게요.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관.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실현과 거리가 먼 셈이다. 자, 꿈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중한다. 자, 버리고 떠나는 삶. 이 사람이 말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은 꿈을 추구하는 삶.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에요. 꿈을 추구하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그걸 존중하지만 별표. 이제는 버티는 삶, 견디는 삶을 더 존경한대요. 별표 칠게요. 버티고 견디는 삶의 별표. 이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해야 하는 일. 옆에 적어볼게요.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끝내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게 너무 강박 같다는 걸 지울 수가 없대요. 모든 사람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아마 엉망이 될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냐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별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이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일이 많아진다는 건 점점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외에도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태도란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좋아할 수도 있을 거래요. 한때의 빛나는 재능이 훗날의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으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직업으로 꿈을 선택한 사람들도 불행했던 경우가 많대요. 꿈이 이루어진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꿈은 이루면 그 순간 행복은 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산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꿈보다 삶이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까 못 적은 친구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주제 이제 다시 기억났죠? 주제, 별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꿈보다 삶을 고려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빨간머리 N 사건을 소재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통념이 생겼는지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진 3단 구성의 글이었고 끝부분 보시면 꿈과 삶의 관계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 꿈보다 삶이 먼저다고 생각한 거죠. 우선순위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본문이었어요. 짧고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엔 학습활동 보도록 할게요. 9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칸을 채워가며 이 글의 내용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자. 필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의심을 했어. 꿈을 직업으로 이뤄야 되나? 꿈을 직업으로 이루면 행복한가? 가슴을 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 생각했더니 요즘 세태가 직업을 꿈과 연결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지금 뭐 타협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해서 사람들을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건 별표 칠게요. 해결 방안의 별표. 통념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해결 방안,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빨간머리 N의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빨간머리 N이 그 줄거리는 알았겠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들어보고 나서 같이 학습활동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N을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문어 조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빨강머리 앤의 작가로 유명한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캐나다 출생의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컸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외로운 경험이 빨강머리 앤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번뜩였는데요. 10살 때 이미 시를 썼고 15살에는 지역 신문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죠. 한편 성인이 되어서는 교사 생활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얼마 후에 외조부가 사망하자 외가이를 돕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고 낙향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작품의 주인공 앤과 닮은 부분이죠. 빨강머리 앤은 190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사실 앤 셜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그린 게이블스의 앤으로 앤 셜리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킨 소설인 동시에 작가 몽고메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간 당시 출판사들의 외면을 받았었지만 이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빨강머리 앤, 귀여운 소녀, 빨강머리 앤, 우리의 친구 라는 주제가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요. 같이 추억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빨강머리를 가진 앤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나중에 그린 게이블스에서 살게 됐는데요. 앤을 거둬들인 사람들이 매슈와 마릴라 남매죠. 앤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바로 다이애나입니다. 그리고 길버트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라이벌이면서 나중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에이번리 마을 그린 게이블스란 집에는 매슈와 마릴라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순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노쇠해 가는 매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는데 매슈는 약속한 날에 아이를 데리러 역으로 나가죠. 그런데 전달이 잘못되어 남자아이 대신에 빨강머리의 비쩍 마른 여자아이가 역에 나와 있었고 매슈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 데리고 옵니다. 자신을 앤 셜리라고 소개하는 11살짜리 소녀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아이였고 한눈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에이번리와 그린 게이블스에 반하죠. 매슈는 앤을 마음에 들어하지만 냉담한 성격의 마릴라는 앤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앤이 고아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괴팍한 부인 아래서 하녀처럼 일하게 될 처지임을 알게 되자 앤을 맡아서 양육하기로 결심하죠. 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매슈와 마릴라에게 감사해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린 게이블스에서 지내게 됩니다. 엄격한 기독교도인 마릴라는 앤에게 기도 등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만 앤은 여전히 공상을 즐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레이첼 린드 부인이 앤을 보러 왔다가 빨강머리라고 무심코 이야기하죠. 앤은 자신의 빨강머리에 대해 깊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마릴라와 레이첼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다음날 마릴라와 매슈는 앤에게 레이첼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고 앤은 그녀에게 가서 솔직한 마음과 함께 사과를 해 레이첼의 용서를 받죠. 얼마 후 앤은 마을의 교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다이애나라는 또래 친구를 만나 단짝 친구가 됩니다. 두 아이는 영원한 우정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에이번리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죠. 한 번은 마릴라가 아끼는 브로치가 사라져 앤에게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는데 앤은 자신이 가지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고 마릴라가 앤을 추궁하자 앤은 다음날 있을 학교 소풍에 자신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짓 자백을 하는 사건도 벌어지죠. 한편 학교에는 길버트라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앤에게 빨강머리라고 놀렸다가 도리어 호되게 당하고 맙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사과하지만 앤은 영원히 절대로 길버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마릴라는 할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앤은 단짝 친구인 다이애나를 집에 초대했다가 실수로 술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앤과 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앤과 다이애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앤은 다이애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가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꼴보기 싫은 길버트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마침내 길버트의 버금가는 우등생이 됩니다. 얼마 후에 앤은 부모가 없는 사이 아픈 다이애나의 동생을 돌보는 공을 세워 다시 다이애나와 놀 수 있게 되죠. 시간이 흘러 앤과 친구들은 성장해가고 앤은 머리를 염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새로 부임한 목사의 사모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려다 바닐라 대신 진통제를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면서 하천에 나가 배를 띄웠다가 배를 놓치고 다리 기둥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 앙숙인 길버트의 도움을 받죠. 남몰래 앤에게 관심이 있던 길버트는 이를 계기로 앤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앤은 여전히 쌀쌀맞게 대하고 상처를 받은 길버트도 결국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상급 학교인 퀸스 학교 진학을 위해 우등생들로 구성된 입시반을 꾸리고 앤과 길버트 등이 입시반에서 공부하게 되죠. 교사의 꿈이 있던 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퀸스 학교 입학시험에서 길버트와 함께 공동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곧 퀸즈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여학생들과 달리 앤은 빠른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단기 과정인 1급 코스를 신청하죠. 1급 코스는 빨리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면에 힘든 과정이었고 앤이 아는 학생이라고는 길버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길버트와의 경쟁심을 되살리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교원 자격증을 넘어 대학에까지 진학하려는 꿈을 갖죠. 졸업시험에서 앤과 길버트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매슈와 마릴라가 평생을 모은 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매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곧 사망하죠. 앤은 혼자 남은 마릴라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근처에 교사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길버트가 에이번리의 교사 자리를 앤에게 양보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오랫동안 오해가 쌓였던 앤과 길버트는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앤은 비록 자기 삶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망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앤 셜리는 첫 등장 장면 이후부터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주는데 10대 초반의 앤은 공상을 즐기는 소녀입니다. 대개 10대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공상을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앤이 보여주는 공상은 그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앤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라온 탓에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그녀는 현실의 어려움을 특유의 공상으로 극복해왔죠. 때문에 앤의 공상은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형태로 구성됐는데 자신이 입은 평범한 옷을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인지 처음 그린 게이블스에 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자신이 상상으로 더 좋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 상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너무 훌륭해요. 앤이 그간 얼마나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고 때문에 앤은 실망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앤은 공상을 지속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공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앤의 공상은 앞서 말했듯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싶은 형태를 보이는데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외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미래에 대한 기대인 동시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앤이 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현되지 않더라도 앤은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많았을 앤이었지만 기대함에서 오는 설레임과 희망을 즐겼던 겁니다. 나이를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는 어른들에게 앤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가는 왜 앤의 길을 굽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앤 셜리는 공상에만 젖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길버트에 대한 경쟁심에 불붙어서 지역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 되죠. 앤이 만약에 꿈꾸던 대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면 이 소설은 단순히 동화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앤의 길을 굽게 만듦으로써 이 소설을 성인이 읽기에도 부족함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냈죠. 앤은 자기를 그린 게이블스에 걷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슈가 사망하자 마릴라와 함께 마을에 남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원래 꿈은 대학까지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매슈의 죽음으로 자신의 진로를 수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작품에서 앤이 보여주는 태도는 분명히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굽이 너머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게 있다고 믿겠어요. 그렇게 굽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혹적이에요. 자신의 길이 비록 굽었을지라도 결국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천적인 믿음이 엿보이는데 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굽이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려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10중 8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켜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도 하죠. 그린 게이블스에 온 이후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던 앤 셜리의 인생에 찾아온 구비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구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 길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떤 일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매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앤은 그린 게이블스에 오고 나서 6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남아있던 매슈와 마릴라 남매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재미있는 점은 앤이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슈가 이후 이야기에서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린 앤의 양육은 그의 동생인 마릴라가 전담하다시피 했고 매슈는 묵묵히 농사에 전념했기 때문에 앤과의 접점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매슈가 N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미숙한 행동을 해 심지어 마릴라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N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매슈였죠. 그는 단순히 신뢰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N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N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슈는 자신이 너무 로맨틱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자책하는 N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맨틱한 걸 다 포기하지는 말아라, N. 약간의 로맨틱은 좋은 거야.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다 버리지는 말아라, N. 약간은 간직하고 있어.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매슈가 가지고 있는 N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너무나 잘 느껴지죠. 한마디로 그는 아이의 결을 잘 이해하고 그것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내재된 잠재력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도 이런 매슈의 존재는 N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안전망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 N의 이런 자신감은 그녀의 주변에 매슈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녀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굽이도는 길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매슈로부터 받은 애정과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슈는 비록 N의 인생에서 빠르게 퇴장하게 되긴 했어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여기까지 빨강머리 N 줍줍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빨강머리 N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학습 활동에서 다음 빨간머리 N의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빨간머리 N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